유진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이거대한 제국의 젊은 총수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별명은 얼음 왕자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조각 같은 얼굴과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한 눈빛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기획안이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겁니까? 강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의 질문에 기획안을 발표하던 중년의 임원은 식은땀을 흘렸다. 태민은 그의 보고서에 담긴 과장된 수치와 비현실적인 전망을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해체해 버렸다. 그의 앞에서는 어떤 거짓이나 허세도 통하지 않았다. 회의는 태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논리와 데이터 분석 능력만으로 반대파를 침묵시켰다.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계산과 전략, 그리고 효율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신뢰가 아닌 철저한 계약에 기반한 것이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내일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취소해. 오늘은 이만 퇴근하겠다. 그의 말에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강태민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금기였다. 그는 굳게 닫힌 자신만의 성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군주였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는 직접 자신의 검은색 세단 운전대를 잡았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차창에 부딪히는 빗물을 닦아냈지만 세상은 온통 흐릿한 빛으로 번져 보였다.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오직 엔진 소리만이 들리는 정적 속에서 차를 몰았다. 이런 고독과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였다. 그의 차가 한적한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거대한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튀어나왔다. 강태민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섰다. 트럭은 그의 차 앞을 아슬아슬하게 가로막고는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단순한 부주의라고 생각한 순간 트럭은 다시 굉음을 내며 그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강태민의 눈에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가득 찼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충돌 직전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스친 생각은 누가라는 짧은 의문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그의 의식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흩어졌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빗속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의 학비를 위해 그녀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무언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였다. 윤서아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간 그녀의 눈에 처참하게 부서진 승용차와 그 옆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 있는 트럭이 보였다. 트럭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명백한 뺑소니였다. 서아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부서진 차 안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값비싼 옷과 고급스러운 시계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여기 서현로 삼거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차 안에 갇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침착하게 위치를 설명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남자의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서진 차 문틈으로 그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녀의 따뜻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서아는 그들이 남자를 차에서 구출하여 구급차에 싣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남자가 실려간 후에도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그저 이름 모를 그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태민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그가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드디어 깨어났네. 이제 좀 살겠다. 어젯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것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분명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그런데 그녀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께 빨리 보고 드려야지. 보너스라도 두둑이 받으려나. 혼란스러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그의 숙부인 강영철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태민아 괜찮은 것이냐? 이 숙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찢은 목숨은 붙어 있군. 조금만 더 손을 썼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 기회에 회사를 장악할 발판은 마련됐어. 강태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진짜 속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날것 그대로 듣고 있었다. 의사, 간호사, 숙부, 비서. 그들 모두는 그의 앞에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이익과 계산 그리고 검은 속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믿었던 침묵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소음만이 남았다. 강태민이 깨어난 병실은 VVIP를 위한 특실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끔찍한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끈적한 거미줄처럼 그의 뇌를 휘감았다. 의사는 그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의 특이한 증상을 연구하여 학회에 발표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약혼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번 사고를 빌미로 결혼을 서둘러 유진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위선과 거짓말을 날 것 그대로 들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그가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적인 세계는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혐오만이 남았다. 그는 극심한 두통과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잠시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경안정제를 맞아야만 했다. 그의 영혼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불협화음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숙부 강영철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다. 강영철은 그의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조카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숙부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탐욕스러운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저 놈을 밀어내고 유진을 내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다. 사고를 좀 더 완벽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살아남다니 운이 좋은 녀석. 숙부의 생각을 들을 때마다 태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고는 명백히 숙부의 짓이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지금의 그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환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침대 위에서 힘없는 환자를 연기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만 했다. 이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고 직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었던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하지만 태미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혹시 그녀 역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 확인해야만 했다. 태미는 유일하게 신뢰하는 부하인 김도연 비서를 병실로 불렀다. 김 비서는 과묵했지만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업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다른 꿍꿍이가 없었다. 김 비서 사고 당일 나를 구해준 여자를 찾아 119 신고 기록을 확인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김 비서는 강태민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지시를 수행했다. 며칠 후 그는 윤서아라는 이름의 여자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왔다. 보고서에 담긴 그녀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었다.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24시간을 쪼개가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24살의 젊은 가장.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의심스러운 구석도 없었다. 태미는 보고서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는 윤서아가 일하는 남대문 시장의 한 작은 꽃집으로 향했다.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상인들과 손님들의 생각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잠시 휘청거렸다. 그때 그의 눈에 윤서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에게 팔꽃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무거운 화분을 나르느라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다. 한 손님이 꽃값을 깎으려 억지를 부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녀의 주변은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했지만 그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맑고 고요해 보였다.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녀 앞에 서자 서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혹시 그때 사고 나셨던 분.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라움과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미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녀의 생각이 맑은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세상에, 그 사람이잖아. 정말 다행이다. 살아있었구나.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으시려나.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말과 표정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어떤 가식도 계산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생각에 파동이 닿는 순간 태민의 머리를 찢을듯이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었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그녀의 따뜻하고 깨끗한 생각만이 부드러운 음악처럼 그의 영혼을 감쌌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정신적 평화를 경험했다. 태미는 그 경이로운 감각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서하는 당황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왜 저러시지 아직 몸이 안 좋으신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순수한 걱정이 흘러나왔다. 태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저 그날 밤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약소하지만 보답입니다. 하지만 서한은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받지 않았다.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인걸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한 모습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그녀의 생각도 말과 똑같았다.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어. 이건 내 양심을 파는 일이야. 태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이토록 순수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봉투를 그녀의 가게 앞에 놓아둔 채 서둘러 돌아섰다. 그가 그녀에게서 멀어지자 끔찍한 소음이 다시 그의 머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쥐며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절망적이지 않았다.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는 마침내 유일한 안식처를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한 것이다. 윤서와 그녀는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부서진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였다. 강태민은 윤서아가 돈 봉투를 거절한 방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유진그룹의 로비까지 찾아왔다. 비서실을 통해 봉투를 돌려주며 그녀는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그녀의 생각은 메모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걸 받으면 평생 마음이 불편할 거야. 그녀의 확고한 자존심은 태민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그녀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김비서를 통해 그는 서아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사회사업팀의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가장 위급한 환자, 바로 서아의 어머니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했다. 서아는 병원 측으로부터 익명의 독지가 덕분에 모든 병원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자 서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태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존재가 주는 정신적 평화에 목말라 있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올 때 그는 차를 몰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늦은 시간이라 위험해 보여서 그럽니다. 집까지 태워다 주죠. 그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 곁에서 끔찍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끈질긴 제안에 결국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조수석에 앉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긋지긋하게 그의 뇌를 울리던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두통 없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차를 몰며 이 평화로운 순간이 최대한 길어지기를 바랐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서아는 그의 차가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조금 긴장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분은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그녀의 순수한 생각을 들으며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우연한 만남은 계속되었다. 하루는 그녀가 자주 가는 동네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마주쳤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먹던 그가 허름한 분식집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무척이나 이질적이었다. 그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이 주는 달콤한 평화 때문에 기꺼이 땀을 뻘뻘 흘렸다. 그는 그곳에서 서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살갑게 대했다. 그녀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가게, 할머니의 생각 역시 따뜻했다. 저렇게 착한 아가씨는 꼭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태미는 그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생각의 교류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세상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가면 뒤에 칼을 숨긴 채 이익을 탐하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비록 가난하고 고단할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작은 친절과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그녀의 세계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고통을 먹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렸던 인간성과 삶의 온기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았다. 물론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어김없이 지옥이 찾아왔다. 회사에 복귀한 그는 다시 수많은 거짓말과 음모의 생각들에 둘러싸여야 했다. 특히 숙부 강영철과 마주할 때면 그의 머릿속은 숙부의 검은 야심이 내뿜는 소음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석처럼 서하에게 이끌렸다. 그는 한강 공원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는 그녀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녀가 일하는 꽃집에서 말없이 꽃을 다듬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잦은 등장이 이상했지만 그의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눈빛 때문에 차마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한강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제가 도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와 생각은 똑같이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남모를 아픔이 있겠지. 힘냈으면 좋겠다. 그 순간 태미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의 끔찍한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숙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세계에 그녀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네요. 그녀를 바래다 주고 홀로 남은 차 안에서 태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명확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아니, 의존을 넘어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소음 속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녀가 이제는 그의 심장을 뒤흔드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감정은 그에게 구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족쇄가 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아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강태민에게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없었다. 숙부의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유진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그는 의사와 가족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을 강행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복귀 소식에 유진 그룹 전체가 술렁였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복귀 무대는 숙부 강영철이 주재하고 있던 긴급 이사회였다. 태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멎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태민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들을 들었다. 세상에 강태민이 돌아왔다. 저렇게 멀쩡하다니 괴물 같은 놈. 이제 강영철 부회장 라인은 끝났군. 강영철은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노련한 배우처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웃으며 태민을 맞이했다. 태민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무리하면 어떡해.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젠장, 저 독사 같은 놈이 벌써 돌아오다니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잖아. 태민은 숙부의 위선적인 환영을 차갑게 외면하고 곧장 자신의 자리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재편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속행하라는 손짓을 했다. 강영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서류상으로 그 사업은 완벽해 보였다.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감탄했지만 태민은 눈을 감고 조용히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 강영철의 머릿속에는 리조트 건설을 빌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돌릴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몇몇 임원들은 이미 그와 한통속이었다. 태민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사업가로서의 능력으로 숙부의 계획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예상 수익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협력사로 선정한 태산건설은 업계 평판이 좋지 않을 뿐더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의 지적은 모두 핵심을 꿰뚫는 것이었다. 강영철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태민은 논리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으로 그의 모든 반박을 묵살해버렸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내부 정보와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강영철과 그의 공모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속마음을 모두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결국 신규 사업 안건은 만장일치로 보류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김도연 비서를 불렀다. 그는 여전히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태민은 그의 머릿속에서 회장님이 돌아오시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다행이다라는 충성심 가득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태민은 그에게 비밀리에 두 가지 임무를 지시했다. 하나는 자신을 공격한 뺑소니 트럭과 그 운전사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방금 전 보류된 리조트 사업과 태산 건설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었다. 태민은 어떻게 그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직감이다. 무언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라고만 말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태민의 직감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영철은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쳤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강태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공모자인 재무이사를 급히 호출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강태민 저 녀석이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안 거지? 내부 정보가 샌 건가? 재무이사 역시 불안에 떨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저놈 사고 이후로 뭔가 변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생각은 태민의 사무실에 있는 그에게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태민은 그들이 지금쯤 어떤 혼란을 겪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사고를 낸 트럭 회사는 사고 바로 다음 날 폐업 처리되었고, 서류상의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운전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증거가 인멸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배우와 태산건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뿐이었다. 그날 하루 태민은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의 앞에서 웃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투와 시기,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소음처럼 울려 퍼졌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지옥 같은 소음으로 가득 찼고 끔찍한 두통이 몰려왔다. 그는 약을 먹는 대신 차를 몰아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윤서아가 일하는 꽃집 앞이었다. 가게 안에서 꽃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싱싱한 프리지아를 가져와야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그녀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을 듣는 순간 태민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차에 기댄 채 한참 동안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전쟁터 같은 세상 속 유일한 휴식처이자 성역이었다. 강태민의 지휘 아래 김도연 비서의 비밀 조사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김 비서는 태산건설의 재무제표와 등기부등본을 샅샅이 뒤졌지만 강영철 부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였고 수사는 벽에 부딪힌 듯했다. 강태민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 빈틈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이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태민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저 앞에서 강영철의 최측근인 재무이사와 기획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태민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태민의 귀에는 그들의 불안한 생각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태산건설에 지급된 초기 계약금 처리는 확실하게 한 거 맞겠지. 기획본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재무이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제없어. 자문료 명목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하지만 강태민 저 녀석이 어떻게 리조트 사업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챘는지 모르겠군. 섬뜩할 정도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초기 계약금이 사실은 뺑소니 트럭 운전사를 처리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는 걸 들키면 끝장인데 라는 공포스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뺑소니 사고와 리조트 사업, 그리고 태산건설은 초기 계약금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자신을 살해하려 한 범죄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리조트 사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전 태산건설에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자금 내역을 추적하라고. 마침내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 이제 그 돈의 최종 목적지만 찾아내면 강영철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김 비서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태민은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숙부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으로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석처럼 윤서아를 찾아갔다. 그녀의 순수한 생각의 파동만이 그의 지친 영혼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자장가였다. 어느 날 그는 꽃집 앞에서 서아가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그녀의 생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생 수학 여행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는데 동생이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누나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녀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서아는 애써 웃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태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유진그룹 창립 기념 행사용으로 엄청난 양의 꽃을 코어 호라이즌이 아닌 서하의 작은 꽃집에 익명으로 주문했다. 그녀가 평생 팔아도 다 못 팔 만큼의 양이었다. 서하는 갑작스러운 거액의 주문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돈으로 동생의 수학여행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날 저녁 태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행운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태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서 오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들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서아는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강태민 씨를 만난 이후로 저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그가 익명의 주문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CEO 강태민이 아닌 그저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평범한 남자였다. 한편 강영철은 조카의 이상한 행보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사고 이후 지나치게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태민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뒷조사 전문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강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그는 태민이 비밀리에 다른 대기업과 접촉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잡을 증거를 찾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가 받은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보고서에는 태민이 허름한 꽃집 여자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거나 한강변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강영철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다. 저 어른 같던 녀석이 고작 저런 여자에게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는 곧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민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태민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저토록 평범한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여자애가 바로 강태민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뜻이었다. 강영철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부하에게 사진 속의 윤서아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관계 약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어쩌면 저 계집애가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지도 모르니 말이야. 음모의 속삭임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의 유일한 안식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영철의 반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강태민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윤서아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서하의 평범한 일상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악의가 숨어 있었다. 가장 먼저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
사장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를 핑계로 들었지만 서한은 그의 머릿속에서 미안하지만 저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비겁한 변명을 들을 수 없었다. 며칠 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마저 비슷한 이유로 잘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2개의 수입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작은 꽃집의 건물주가 찾아와 다음 달부터 월세를 현재의 3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사실상 가게를 비우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서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불행들이 한꺼번에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면접을 보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강태민에게 숨겼다. 그녀의 강한 자존심은 그에게 동정받거나 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만날 때마다 애써 밝은 척 웃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엄마. 병원비는, 동생 학비는.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태민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생각의 비명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민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숙부 강영철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녀를 해고한 가게 주인들과 꽃집 건물주는 최근 유진그룹의 유령 회사로부터 정체불명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세무조사 같은 교묘한 압박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숙부가 그녀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태민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숙부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오직 윤서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반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자회사를 통해 서하의 꽃집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버렸다. 며칠 후 건물주가 마지막이라며 깡패 같은 남자들을 데리고 와 서하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가 가게의 집기들을 부수려던 순간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김도연 비서가 나타났다. 김 비서는 겁에 질린 서하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이전 건물주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이 건물의 소유주는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블루스카이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당장 떠나십시오. 김 비서는 이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서하에게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임대료는 동결되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그녀의 가게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하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강태민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태민이 그녀의 가게로 찾아왔다. 가게는 행패로 인해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깨진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민을 본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 당신이 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의 생각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태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이미 말보다 더 큰 고백을 한 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서 더 일찍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녀는 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나는 이 사람의 친절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라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태미는 그녀의 불안한 생각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평화를 느껴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그의 말없는 고백에 이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의 고백이었다. 서아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서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태민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들으며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장 큰 비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그 비밀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이 유일한 안식처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강태민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서아는 여전히 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 사이의 거대한 격차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가 세상에 보여주는 차가운 모습 뒤에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가진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태민에게 서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일부러 늦게 퇴근하여 그녀의 꽃집 마감을 도왔고,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생각을 들으며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았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특별한 능력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문제는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프라이버시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생각을 그녀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비밀까지도 전부 알게 되었다. 그는 곧 다가올 자신의 생일을 위해 서아가 몰래 목도리를 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색깔의 실을 고를지 고민하는 생각, 서툰 솜씨 때문에 코를 빠뜨리고 속상해하는 생각, 그리고 완성된 목도리를 두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하는 생각까지 모두 듣고 있었다. 생일날 서하는 수줍은 얼굴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그에게 건넸다. 생일 축하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당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태미는 상자를 열고 목도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놀란 척 감동한 척 연기해야만 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예요. 그의 연기에 서하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정말 기뻐 라는 순수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의 그런 생각을 들으며 가슴에 날카로운 죄책감이 밝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서프라이즈를 그녀만의 소중한 감정 표현의 순간을 훔쳐버린 도둑과도 같았다. 신뢰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까지도 믿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믿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능력은 그가 숙부와 싸울 때는 절대적인 무기가 되어 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관계의 본질을 파괴하는 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서아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이 위험하고 불공평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었다. 그의 내면적 고뇌가 깊어지는 동안 김도연 비서의 조사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강태민이 복도에서 들었던 단서를 바탕으로 김 비서는 태산건설에 지급된 초기 계약금의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 돈은 태산건설의 계좌에 머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되었다. 김 비서는 밤을 새워가며 자금의 흐름을 쫓았고 마침내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있는 한 휴면 계좌였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뺑소니 트럭 운전사를 고용한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강영철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살인 미수를 교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완벽한 물적 증거였다. 김 비서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태민에게 보고했다. 두툼한 보고서와 복잡한 자금 흐름도 앞에서 태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은 완벽하게 벼려졌다. 그는 언제든 강영철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오히려 무거웠다. 그는 지금 진실과 증거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는 비밀이라는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이런 위선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한다고. 숙부와 그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든 후에 서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그것이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날 밤 태민은 윤서아의 꽃집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래다 주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지시만 내리시면 됩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좋아.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덫을 놓자.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끝나고 마침내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태민이 준비한 덫의 이름은 프로젝트 이카루스였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추락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처럼 그는 숙부 강영철이 자신의 탐욕이라는 날개를 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와 김도연 비서는 유럽의 유망한 AI 기술 기업을 인수한다는 가상의 MA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꾸몄다. 모든 서류와 데이터는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했다. 계획의 첫 단계는 강태민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EMA가 유진그룹의 미래를 바꿀 황금 같은 기회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이유로 들며 최종 결정을 망설이는 연기를 펼쳤다. 이처럼 거대한 거래를 추진하기에 지금의 저는 너무 지쳐있고 신중해졌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강영철의 머릿속에서 저놈이 드디어 겁을 먹었군. 사고 충격이 꽤나 컸던 모양이야.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흥분과 탐욕이 들끓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강영철은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그는 태민의 무능과 나약함을 질책하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겠다고 나섰다. 강영철은 태민 몰래 MA 대상 기업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태민의 계획 안에 있었다. 김 비서가 만들어 놓은 가짜 정보원들은 강영철 측에 매우 그럴듯한 허위 정보들을 흘렸다. 강영철은 그 정보들을 통해 프로젝트 이카루스가 진짜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A를 가로채 태민을 몰아내고 그룹의 영웅으로 등극할 생각뿐이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태민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강영철이 윤서아를 이용해 자신의 상태를 떠보려 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이 위험한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영철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그녀의 순수함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날 밤 태민은 서아를 찾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회사 경영권을 두고 숙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숙부님이 아마 서아 씨에게 접근해서 제 상태에 대해 물어볼 겁니다. 그냥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저를 믿고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나요? 서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녀의 생각 역시 그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줘야 해. 나는 굳건한 신뢰로 가득했다. 며칠 후 예상대로 강영철이 서아의 꽃집에 우연히 찾아왔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카를 걱정하는 자상한 숙부를 연기했다. 요즘 태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걱정이네. 서아 양에게는 마음을 좀 터놓는가? 혹시 무슨 힘든 일은 없다고 하던가? 그는 교활하게 그녀의 마음을 떠보려 했다. 서아는 태민이 시킨 대로 순진한 얼굴로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네,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지쳐 보이세요. 특히 새로 시작하는 큰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생각 역시 강태민 씨가 정말 힘든가 보다. 이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는 순수한 걱정뿐이었다. 서아의 말을 들은 강영철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제 태민이 재기불능의 겁쟁이가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서둘러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최종 결정권을 두고 태민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여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강영철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MA 계약금을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그는 그동안 태산건설을 통해 빼돌렸던 거액의 비자금을 태민 측이 만들어 놓은 스위스 은행의 가짜 계좌로 송금했다. 그는 이 돈으로 MA를 성사시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동시에 자신의 범죄 자금을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같은 시각 유진 그룹의 다른 한쪽에서는 김 비서가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화면에 새로운 입금 내역이 깜빡이며 떠올랐다. 그는 즉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들어왔습니다. 강영철 부회장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모든 자금 이체 기록 확보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민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이제 곧 끝난다. 그는 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방법만이 그녀와 자신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을 끝내는 것뿐이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유진 그룹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운명을 건 숙부와 조카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앞자리에 앉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강영철이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엄청난 잠재력을 역설하며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강태민의 나약함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교묘하게 공격했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고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영철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늘로 저 놈의 시대는 끝이다. 이제 유진은 내 것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강태민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더 이상 지난 몇 주간 연기했던 불안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예리했으며 그의 걸음걸이에는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변화만으로도 강영철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태민은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그룹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신 숙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영철을 바라보았다. 숙부님의 말씀대로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우리 그룹이 놓쳐서는 안 될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기에 강영철 부회장님께서는 주주총회의 승인도 없이 어젯밤 독단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하셨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장내가 얼어붙었다. 강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어젯밤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된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서를 띄웠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놀라운 추진력에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태민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태산건설의 자문료로 지급되었던 회사 자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강영철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이 어젯밤 MA 계약금으로 송금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월권 행위가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태민이 외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영철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내 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의 머릿속은 끝이다. 모든 게 끝났어. 어떻게 빠져나가지라는 공포와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숙부님, 이 비자금을 조성한 진짜 목적이 정말 MA를 위해서였을까요?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그 비자금의 일부가 뺑소니 트럭 운전사를 고용한 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증명하는 추적 자료였다. 당신은 회사 돈으로 당신의 친조카인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영철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어 태민에게 보여주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창고로 보이는 곳에 손발이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윤서아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강영철은 마이크에 대고 오직 태민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춰라 조카. 그렇지 않으면 저 계집애는 죽는다. 순간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강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은 역시 저 계집애가 내 놈의 유일한 약점이었어. 라는 비열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장내는 숨을 죽였고 모두가 태민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숙부님 당신은 두 가지를 착각하셨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첫째,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각하셨죠.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김 비서가 이끄는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서아가 갇혀있는 창고를 포위하고 납치범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서아는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강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태민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당신의 두 번째 착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태민은 강영철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만 하는 나의 가장 강력한 이유이자 나의 힘입니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대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해 있는 강영철과 그의 공모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의 추악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태민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 가장 어렵고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영철의 가면이 벗겨진 후 유진그룹을 덮쳤던 검은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주주총회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영철과 그의 공모자들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룹 내의 부패한 세력은 뿌리째 뽑혀나갔고 그 자리는 새로운 질서와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유진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끔찍한 시련과 윤서아라는 존재를 통해 그는 차가운 이성만으로는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으며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도현은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태민의 리더십 아래 유진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가장 신뢰받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났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태민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그는 구출된 윤서아를 최고급 병실에서 극진히 보살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금방 회복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색한 벽이 생겨났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미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고 태민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서아가 퇴원하던 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이나 병원이 아닌 그녀의 작은 꽃집으로 데려갔다. 가게는 그의 지시로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와 마주 앉았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진실의 순간이었다. 서아 씨, 오늘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가 났던 그날 밤부터 병원에서 눈을 뜨고 끔찍한 능력을 얻게 된 순간까지 그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생각들이 주는 고통, 세상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그녀의 순수한 생각이 어떻게 유일한 구원이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생일 선물을 미리 알고도 모른 척해야 했던 자신의 죄책감까지도 숨김없이 고백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하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미세한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태미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내 생각을 전부 다 들었다고, 내가 속으로 했던 바보 같은 걱정들, 혼자 했던 투정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모든 소음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녀의 생각 속에는 배신감보다 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태미는 그런 그녀의 마음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녀가 떠나간 가게에 홀로 남은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서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한강의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존재가 주는 침묵이었겠죠.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태민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나는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웃음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은 당신의 생각을 훔쳐볼 수는 있었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전부 이해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사람의 마음을 듣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배우고 싶어요. 당신의 생각을 엿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 법을. 나에게 그럴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오직 한 남자의 간절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 얼음 왕자가 그녀 앞에서 모든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따뜻한 생각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곧 그녀의 입을 통해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당신의 유일한 고요함이 되어줄게요. 몇 달 후 유진그룹의 회장실. 강태민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던 서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또 무슨 골치 아픈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태민은 순간 저녁 메뉴 뭐 먹을지 고민 중인데. 라는 그녀의 생각을 들었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잡지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아니,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 존재하니까.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를 향한 자신의 심장 소리, 그리고 그녀의 품에서 느껴지는 평온한 심장의 울림만이 가득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진실의 소리였다.